자,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22일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죠. 이제 한 20여일 남았는데 30일, 31일이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인데 근데 서로 사퇴하라 하고 후보자들끼리 신경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께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한테 사퇴하라고 그러셨는데 장동혁 의원이 받아치시네요. 안철수 후보 사퇴하시라고. 예. 뭐 한 말씀 하세요. 장동혁 의원님한테. 뭐 선거전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웃고 넘어가시네요. 제가 나중에 예. 장동혁 후보님 나오시면 또 그냥 질문 뭐 드리죠.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서요? 그 요구가? 네. 예, 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제 당대표 후보에 출마를 하셨고 사실은 이제 이 말씀 듣고 좀 약간 생경했던 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랑 김문수 후보도 나와라. 원래 초반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나와서 같이 경쟁하자 이렇게 말씀할 때 이번에 또 사퇴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또 이제 장동혁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 사퇴해야 된다 서로 이렇게 설전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님.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말은 논리로서는 승립은 되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무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를 해보니까 김문수 전 후보 측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덕수 교체론. 당신은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죠? 네. 단일화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그걸 믿고 후보로 뽑아주었는데 막상 안 하더라. 그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을 걸고 아하. 이제 사퇴하라고 한 건데 당무감사 결과를 그거 보고 말고도 저 말바꾸기 몇 분 있었죠. 5월 3일이죠. 그때 뽑혔을 때 수락연설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전투표 임박하니까 전후 설명도 없이 사전투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정선거를 믿는 분인데 뭐 그런 분까지 포함하면은 지금까지는 한덕수 또는 저 권성동, 권영세 세 사람을 많이 몰아붙였는데 사실의 전모를 보면은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문제 제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 사퇴론 타당성 일리 있다. 네. 이긴 최고는? 전 다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 안철수 후보도 사퇴하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사퇴하고 결국 장동혁 이제 의원도 탄핵 사퇴하고. 찬성이냐 반대냐 당론을 어겼느냐 마느냐 주제를 가지고 좀 사퇴 운운하고 있는데 이건 건강한 전당대회로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좀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안 나오신 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더 넘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좀 명확하게 영향력 있게 제시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진 사람이 한동훈 대표라고 좀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불출마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그냥 영향력이 조금은 다소 부족한 이른바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당대회가 아니라 잔당대회가 됐다. 탄핵에 왜 또 이렇게 다른 당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란 잔당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혹은 탄핵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일부의 세력들이 자신만의 주장을 일관하기 위해서 혹은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당대회에 나왔다고 좀 보는데 전 이게 건강한 전당대회로 보지는 않거든요. 과거의 전당대회 보면 그러니까 세 번의 선거를 내리 이기게 된 그 전의 전당대회를 보면 어떤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후보자들한테 능력 검정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고 무조건 후보자 공천은 경선을 해야 된다고 하고 누군지 알겠습니다. 바로. 근데 이제 결국 정치인들이 고난과 고충을 겪을지언정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아젠다와 담론을 던지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기존에 구태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그 볼륨이 줄어들고 새로운 비전이 더 부각되는 시기였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 사퇴해라 나 사퇴해라 너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냥 거기에 답습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 비전 경쟁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누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고 뭐 당론을 어겼네 마네요 뭐 탄핵이 좋네요 마네요 이런 전당대회로는 잔당대회다. 국민의힘이 혁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평가를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가 아쉽다는 좀 말씀.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조 대표님. 그 불출마 선언문을 보면 상당한 전략은 들어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냐 보수 어게인이냐를 그렇죠. 결정하자. 그러면서 당원 혁명론을 피력을 했더라고.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원들을 각성시키는데 현장에서 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나는 그대로 하면은 당원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80%의 당원들은 역시 관성대로 선택을 할 거다. 그럼요. 하면은 뭐 누가 될지 뻔한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언론과 여론이 압박을 하고 이 한동훈 전 대표가 홀가분한 입장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예, 근데 한국의 보수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문명 건설 세력인데 과연 윤석열, 김문수, 전한길한테 이 왕좌를 넘기겠느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존심에 호소하면서 그분들이 정의감을 자극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 그거 한번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한동훈 누굽니까? 이 정동혁 장동혁이죠. 예. 이분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 출신입니다. 그 논리가 아주 난 재밌다고 봐요. 그 누굽니까? 안철수 의원 보고 사퇴하라는 게 당론을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그 당론이라는 게 탄핵 반대 당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탄핵 반대는 헌법을 위반한 걸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죠? 4월 4일 그래가지고 그 당론보다는 헌법이 훨씬 더 위에 있다고. 그런데 그 사퇴하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진짜 법률 기술자적인 그걸 가지고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그걸 보고 이게 법률가가 정치를 하면은 이런 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낀 바가 있습니다. 당론을 어겨 탄핵에 찬성했으니 국민과 당원 앞에 사죄하는 것이 도리다. 안철수 의원도 사퇴해야 된다. 이게 장동혁 의원의 얘기인데 중요한 건 장동혁 의원도 그 국민의힘 18명 탄핵했어요. 투표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도 자기도 당론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사죄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약간 자아가 분열돼가지고 이상한 무슨 소리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또 탄핵 아마 찬성하셨을 거예요. 찬성한 분으로 탄핵 찬성했어요. 18명이 있어요. 18명이 들어가서 투표를 했고. 탄핵은 반대했어요. 탄핵은 반대했는데 계엄에 대해서 해제 표결을 했죠.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했죠. 그 참여를 했어요. 18명 중 한 분. 18명 중 한 명이죠. 애초부터 이분은 그 계엄은 신의 뜻, 하느님의 뜻이라고 옹호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당론이라고 하는 게 헌법 위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분의 설명대로라면 이게 과연 헌법과 법규를 지키는 보수 정당의 당대표 후보자로서 해야 될 말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 그 당대표 후보자들 토론회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한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는데 이제 성일종 의원은 징계할 거면 김문수 후보부터 징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권성동 의원은 나도 징계해라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보면은 뭐랄까 김문수 전 장관 전 후보를 바라보는 당내 기류의 여러 갈래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국민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그런 묘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권영세, 권성동 이분들이 욕이라 그럴까요? 비판을 가장 많이 받은 게 한덕수 추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한밤에 쿠데타 뭐 이런 식으로 부임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 보면은 표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단일화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덕수 쪽으로 단일화됐을 때 표가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미세하게 좀 많이 나왔어요. 한 3-4% 정도 좀 더 나오는 걸로 나왔죠. 또 무엇보다도 김문수 후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저는 당을 위해서 당선 가능성을 위해서 그런 악역을 맡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언론이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당원들이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당원들이 그 며칠 사이에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 거의 무효가 되고 그걸 다 뒤집어 썼으니까 억울하다는 그 억하 심정이라고 그럴까 그게 김문수 후보로
향하고 있는 것은 뭐 아주 난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에 표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문수 전 후보 그리고 장동혁 의원 이분이 이 두 분 다 이제 전당대회 나오는 당대표 후보자들인데 전환기 씨 유튜브에 출연한다고 했죠. 우리 조 대표님이 전환기 씨 얘기하기 싫다고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거만 하고 안 할게요. 근데 지금 이 두 분이 이제 전환기 씨 유튜브에 출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경원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전환기 씨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선관위가 부실하게 관리한 증거는 많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SBS에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환길 씨는 거짓 선동가 아닙니까? 거짓 선동가. 예. 아니 부정선거 증거 있으면은 신고하면 뭐 10억 준다는 그 이야기 했죠. 그거 없잖아요, 지금 부정.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작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또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전환길 추종자들 중에서는 부정선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네. 가장 잘못하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사전 투표를 하면은 거기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전 투표의 득표율이 본 투표하고 다른 게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다라는 이건 수학 법칙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자투개표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숫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믿는 전환길이라는 분이 최근까지도 한국은 대만식으로 수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식 수개표가 세계에서 최고인데 수개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좀 타의를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사람을 높여가지고 그 좋은 학교 나오고 다선 응원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줄 서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면은 그 보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보수는 보스가 되겠죠. 보수는 예, 이제 저는 이게 자존심의 문제라 생각해요. 자존심의 문제다. 이분이 아마 이제 본인이 전환길 TV에 한 10만 명, 내 뒤에 10만 명이 있다. 이게 어떤 인원동원에 대한 그 환상. 사실은 이제 이단 종교와 손을 잡는 것도 이게 인원동원에 대한 당원들 거기에 대해 좀 유혹을 못 뿌리쳐서 이제 이분들이 이러시는 것 같은 생각이 근데 좀 허풍이고요. 과거에도 강용석 그 유튜버가 100만 구독자와 함께 입당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막 협박하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까지 했었었는데 영향력 없었었거든요. 이분 그냥 소위 말하는 뻥쟁이예요. 뻥쟁이. 뻥을 좀 심하게 치는 사람이고. 전환길 씨의 뻥쟁이? 예. 전환길 씨는 뻥쟁이다. 저는 한편으로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전환길 유튜버 나가서 출연하는 거나 뭐 김영훈 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김어준 유튜버 나가서 하는 거나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두 유튜버 모두 다 음모론의 어떤 진원지이기도 하고 두 유튜브 모두 다 부정선거를 한때 주장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국가와 사회의 건강한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이 당에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인데 너무 지금 전환길 씨를 뭔가 영웅시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너무 좀 강력하게 반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자꾸 띄워주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볼륨을 좀 키워주는 듯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집니까? 그럼요. 저희가 다루면 다루지 말까요?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조중동 유튜버까지 나가가지고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걸 모두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주제를 토파보면서 자꾸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전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당에서 사실 이것을 빨리 커트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과거에도 부정선거론자 내지는 이런 음모론 설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당을 막아본 적이 있었었고 강용석 유튜버의 복당도 그 과거 당대표가 막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 의지가 없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내란 특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수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사회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사회악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한 정신적 바이러스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특검이 제대로 다뤄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듣고요. 자, 이어서 8월 1일이 한미 관세 협상 종료 시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막판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동맹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정동영 소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조정을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 발언을 듣고 이어갑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자, 한미연합훈련 사실은 이제 북한이 가장 또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요. 한미연합훈련이 되게 대규모이기도 하고 북한이 안보적으로 좀 되게 큰 위협으로 느끼면서 또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정동영 장관 언급을 했는데 조 대표님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게 한미 훈련을 중단시키라는 이야기가 극적으로 나온 게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바로 기자회견에서 거기에 드는 돈 아깝다. 돈을 주로 따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훈련 안 한다고 하니까 다 의리둥절을 하고 그것을 복구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그 군사 당부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평화 시에 훈련을 안 하는 것은 그 전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아마 기준도 있을 거예요. 훈련을 어느 정도 안 한 군인은 전투에는 투입 안 한다는 훈련과 전투는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카드고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미국과 더구나 한국의 국방부가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의논도 안 하고 더구나 김여정이가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런 주장을 딱 던져버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고 지금 한미 간에 이 안보 지금 이 통상 협상이 본질은 안보 협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이상한 걸 던질 것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러시아, 중국을 한 묶음으로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중국의 저자세를 취하는 거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의 미중 관계와 지금의 미중 관계는 또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건 너무나 중대한 문제에 대한 너무나 경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략적 판단을 또 심도 있게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렇죠. 통일부만의 의견이다. 뭐 이 정도 좀 그렇죠. 끊어준다거나.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거 없이 북한에 대해서 화해 손길 내미는 것, 그 진보 정권의 뭐 이른바 종특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한미 군사 연합에 대한 조정을 더 나아가서 조정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9.19 군사 합의까지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지금 정권에서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제 남북 신뢰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 실상을 좀 뜯어보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주체가 북한이고 그 위반 횟수가 3,600회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총을 겨누지 말자고 합의를 했지만 방사포라든지 그 바다에 닿아 있는 그 포를 연 횟수가 100회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합의안은 체결해 놓고 합의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뭐 면밀하던 책임이라든지 단호한 약속을 받아놓는 이런 이행을 하지 않고 그냥 남북 신뢰를 복원해야 되니까 9.19 군사 합의 다시 복원해야 되고 한미 군사 훈련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상당히 위험하고 더 나아가서 동맹국의 결속까지 약화시키면서 이렇게 군사합의 얘기하고 조정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섣부르고 경솔한 발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미국의 비용 부담에서 그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정부가 또 트럼프의 마가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에 빗대서 마스가를 제안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 산업까지 협력하고 싶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짚어가지고 요걸 지렛대로 관세 협상을 좀 잘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나 있어요. 네. 과연 미국이 조선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제조업의 기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자동차 산업하고 조선 산업은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조선 산업은 아주 조금 굉장히 좀 거칠고 말이죠. 이게 조선 산업은 건설 사업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속성이. 네. 그래서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조선업에 뛰어들면서 그 공통성을 가지고 아주 위대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미국이 바라보는 조선이 과연 그렇게 큰 카드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하나 들고 예. 그다음에 요새 무슨 뭡니까 그 노란봉투법인가 그게 제일 큰 타격을 주는 게 조선산업이거든요. 예. 조선산업은 그 부품 회사가 많습니다. 예. 하청 회사. 예. 이 하청 회사를 일일이 원청 회사가 관리를 해주고 거기서 뭐 사고 나면 배상해주고 뭐 이렇게 되니까 과연 이런 짐을 지고 우리 조선업이 우리 노조로부터 압박을 받고 트럼프로부터 압박을 받고 해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이거 너무 좀 조선 산업에 많은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제 조선 산업 자체에 대해서 미국에는 이제 이렇게 선박을 건조할 도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도크 안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는데 중국에게 이제 어떤 미국의 구축함 만드는 걸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랑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긴전 재고는. 근데 해봐야 네. 미국에 줄 수 있는 유인 그 금액적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 조밖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마스가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스가. 예. 근데 이번에 협상을 타결한 일본에서 협상 그 안을 보면 차 시장 개방하고 쌀 시장 개방하고 5,500억 달러인가요? 759조 원의 이 투자를 하겠다. 그중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라고 협상안을 타결했는데도 10%만 깎아서 15% 협상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과연 조선업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준다고 해서 수십조만 아마 줄 텐데 미국이 도움이 될 텐데 예. 협상을 해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차라리 그냥 관세 높여가지고 그만큼의 세수입을 더 걷어들이겠다라고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곳 CBS 우리 박지용 앵커님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관세 협상을 위해서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야 된다. 네, 깜짝 놀랐네 갑자기 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때 차 안에서 마이크 들고 네, 맞아요. 인터뷰한 거 제가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토 정상회담도 불참해버리고 계속해서 퇴짜 맞고 있는 상황에서 예. 빨리 정상회담 만나가지고 안면부터 트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 빨리 해라. 네, 정부 관료 이렇게 보내봐야 사실 그냥 허물만 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스가 해봐야 자스가 하면서 퇴짜 맞을 확률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준석 의원이 한미 의원 연맹 일원으로 저 미국 갔다 다녀왔습니다. 왔잖아요. 예. 미국 갔다 오면서 페이스북에 쓴 걸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키워드는 역시 중국이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세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 비자 발급받을 때 우리 국민들이 미국 가려고 할 때 면접관들한테 뭘 요구받냐면 SNS를 전체 공개하라고 요구받는데요. SNS에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게시물들이 있는지를 검증한답니다. 예. 하물며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검증당하는데 대통령과 총기 장관지명자들의 SNS를 미국이 안 봤을까요? 제가 봤을 땐 관세 협상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퇴짜 맞고 빙빙 돌리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사실상 반미주의자들을 강요해 임명시키고 거의 뭐 사드 배치하는 미국을 향해서 구한말에 일본 같다라고 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일부러 좀 피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관세 협상이 안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 음모론자들이 이게 서로 교류가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귀에 한국이 부정선거 하는 나라다. 윤석열식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들어가면서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반중국적이다. 부정선거의 뒤 배경은 중국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가짜뉴스가. 들어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아하. 들 정도로 요새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그 보면은 뭐 과거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판 수사 과정에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예.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예. 그 뭐 이번에 작년- 예. 뭐 의원들 만나서 그분이 뭐 발언을 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끼어가지고 예. 한미 간을 이간질시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런 그런 부분을 또 제대로 우리 정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응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다.